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예. 고수의 아우라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면 좀 안 되는데. 루블님 모셨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업 투자자로 그냥 투자하면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심플하게? 나 투자로 밥 먹고 산다. 앞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투자로 밥 먹고 살기 전에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대학교 4학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4학년 때요? 예, 근데 대학 나와서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경찰 공무원이랑 공인중개사 자격증 둘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임대사업을 좀 하셔서 근데 제가 또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거죠. 원래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 뭐 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임대물건 오피스텔 이런 거 하기는 너무 안 맞았는데 중개법인의 이제 경매 컨설팅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매 중개사 자격증 따다가 이제 경매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배울 때가 많지만 그때 배울 때가 없으니까 나 경매를 하고 싶은데 직장을 취직하면 나보다 먼저 했던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매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개법인의 경매 컨설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 뭐 운장도 하고 명도이사님도 따라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또 호황기였어요. 한 19년 전 정도 되니까. 19년 전. 예, 이제 호황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간접 경험이라는 걸 많이 해봤죠. 그래서 예. 그 한 2, 3년 동안 수백 건 정도는 아마 낙찰받고 명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다른 분들 돈을 이제 많이 벌어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1,680만 원이 제 앞으로 이제 청약저축 통장이 있었어요. 이걸 깨달라고. 그걸로 이제 경매나 이렇게 해서 집을 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개 정도 사 모았고요. 그 재직할 당시에. 네, 재직할 때 이제 30개 정도 사 모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31살, 2살 정도 때 이제 제가 상무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건 난 이제 안 맞는다. 그냥 내가 이제 투자하면 살자. 예. 독립해서 나온 거죠. 독립해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그냥 중개사 자격증이니까 중개업소를 조그맣게 차리고 중개는 안 하고 그냥 제 사무실로 이제 개인 사무실로 이제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중개업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체로 한 다음에 시행을 했었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나 큰 탐욕을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잘 안 돼서 그 후에 지금으로 한 9년 전에 정확하게 망하는 기간이 이제 한 2, 3년 정도 있었는데 한 9년 전에 모든 사업체를 접고 나올 때 아까 30채 있던 집을 다 팔아서 시행에다 다 넣었는데 마지막에 갖고 나올 때는 1,000만 원이 남아서 1,000만 원 들고 9년 전에 8년 전 9년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 경매든 아니면 소액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가 2013년도 때 나오기 전에 이제 망하는 기간 동안 이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다녀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 그래도 이제 망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바닥까지 가진 않았고 상가 하나랑 뭐 집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 남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돈을 회수한 거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차를 팔고요. 와이프 차가 있으니까 와이프 차는 제가 타고 이제 제 차는 팔고 뭐 집에 이제 시계랑 금 이런 거 다 팔고 진짜 그다음에 와이프의 비상금 이렇게 다 해서 한 1억 한 5천 6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운 좋게도 이제 그때가 또 상승기였었고, 그리고 집 사는데 얼마 돈이 안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직접 인테리어 노가다를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곰빵이라고 하죠. 그 타일 옮기는 거 뭐 7만 원인데 제가 직접 7만 아낄러 직접 하고, 막 철거 제가 빠루 들고 막 하고, 그러면서 그 한 1년 반인가 2년 했는데 집을 한 2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한 20개 좀 넘게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돈을 회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제가 강의는 잘 안 하지만 제가 놀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맘모스라는 그 상가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물건이 이제 제 인생 물건이 된 거죠. 제가 갔던 그곳이죠. 전층. 예. 근데 그 물건이 인생 물건인 이유가 그때 이제 성공을 하고 한 달에 거기 8년 전이죠. 8년 전에 한 달 성공을 하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1,700 정도가 나왔어요. 대출이자가 한 400 정도 나왔었고 그러면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뺀다라고 해도 한 1,200 정도가 남았는데 한 달에 1,200 남으니까 그때는 500만 원이면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집을 2개씩 산 거죠. 한 달에 이제 집을 2개씩 사다 보니까 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2년 후에 그 전세가 또 증액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샀는데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맘모스라는 그 어떤 상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은 직업이 막상 없잖아요. 제 상가 보유한 지가 16년, 17년 전에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한번 힘들어지고 나니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어느 정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업 투자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파트도 사모았지만, 그때 이제 인생물건이라고 하는 그 놀이터가 있는 그 상가를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현금 흐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그 아파트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게 이제 상가도 같이 사다 보니까 임차인 수가 14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12부대네, 12부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10%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럼 그분들은 저랑 1대1이지만 저는 140명의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내가 이런 삶이 맞을까? 그리고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하고 막 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140군데 뭐 140명의 거를 다 민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상가 쪽으로 좀 더 하자라고 3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상가를 조금씩 사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 이제 코로나가 딱 되면서 저만의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드는 물건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아파트를 그 주거용을 조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정리한 걸 가지고 상가로 이제 많이 2,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주거용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연애 그래도 한 10개에서 20개는 사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아, 이게 저는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이제 그거 주거용은 뭐 그냥 주거용대로 나름 하는 거고, 상가는 이 근래에 한 2년 동안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호실로 한 30개 정도는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저의 기대의 수익률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다 맞추고 나서 요즘에는 특별하게 그 하는 게 없습니다. 돈이 이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이제 세금 때문에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속세 내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또 세금하고 이제 계속 오잖아요. 근데 제가 물건에다가 너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줄이자, 현금 보유를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쉬어도 그냥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뭐 사긴 하거든요. 뭐. 아, 쉬는 게 한 달에 한두 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다 보면 이 물건이 너무 싼데 뭐 이렇게 거슬러 받을 수 있든가,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 가끔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사서 나중에도 제가 보유한다고 해서 뭐 역전세를 맞든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풀어내시는? 한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뭐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아니면 뭐 컨설팅에서 뭐 그 간부 제의 뭐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컨설팅이고, 의리되는 삶이 제일 싫고, 그다음에 또 직장에 얽매이는 게 제일 싫은데, 그렇지만 당장 거기에 다시 들어가면 저는 다시 또 어떤 그 노동이라는 이런 부분에 또 갇혀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뭐 다행인데 그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생활비는 제가 하고 와이프 뭐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다행히 그때 제가 선택을 그냥 다시 원래 전업 투자자로 돌아가자 그랬던 게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뭐 제가 노동이라고 했지만,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고객 물건을 같이 임장을 다니고 분석하고 파악하다가, 저 물건 중에 저건 좋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랬던 적이어가지고. 근데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직장들이 돈을 많이 안 줍니다. 다 수당제여가지고. 그래서 그 직장으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6개월 만에 파악하고 이제 재물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퍼포먼스가 좋으셔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 그래도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의 연봉보다는 더 벌었습니다. 월급이나 뭐 월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수당으로는 좀 벌었던 것 같고요. 자산이 증식되는 시기는 그 처음에는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가 폭발한다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 물건을 많이 깔아놨던 겁니다. 근데 운 좋게 그때가 상황이 너무 좋았던 상황이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자, 잃지 않아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잃지 않는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물건을 팔지 않을 만한 물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 게 느려 보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가 쌓이게 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 부분에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그 플러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게 복리에 대한 효과가 확 늘어나거든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얼마 벌었대, 아니면 얼마 벌었대,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맞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그 동안에 그 어떤 구조가 확실하게 맞춰질 때까지는 길면은 5년, 짧으면 3년인데 이 기간을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조급하거든요. 왜냐면 제 뭐 유튜브에도 많지 않습니까? 썸네일로 70억을 벌었다, 뭐 100억 자산가다, 어쩐다 저쩐다 이러니까 아이씨 나는 뭐지? 이제 이러니까 조급해지고 하나 하고 나면 총알 다 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느려 보이지만 그 구조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장에 뭐 사고 팔고 해서 뭐 자산이 뭐 어떻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노동 말고 어떤 임대 수익이라는 거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뭐 억디기를 했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신 분들의 그 등기부를 뜯어보면 언제 그런 거 오픈 안 하시잖아요. 언제 어떤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고 어떻게 임대를 채웠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 있었다. 세금까지 다 이렇게 그다음에 취등록세도 계산해야 되고 인테리어스면 인테리어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오픈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팔았던 게 맞았을까 아니면 보유했던 게 더 맞았을까 했을 때는 본인만의 그게 있겠지만 일부는 팔아도 되지만 점점 그 자산을 이제 계속 보유했던 분이 더 어떻게 보면 위너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부동산이 계속 지금 운 좋게도 7, 8년 운 좋게 보이나 계속 7, 8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만약에 하락기가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때는 버틸 수 있는 본인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봐서 근데 그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라는 게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막 사고 팔고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부분에서는 저는 수익형 부동산인 뭐 상가를 이렇게 매입했던 이유가 그때 뭐 한 4, 5년 전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 사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막 2억 오르고 막 3억 오른다라고 하지만 몰랐지만 그때도 저는 상가를 좀 샀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산이 오르거나 우상향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팔리지가 않거든요. 팔리지가 않는데 그때 팔리지 않을 때 내가 구조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 않고 하다 보면 팔지 말아야 될 것만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안 좋은 시기 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그 팔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팔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뭐 지금 하나 더 사가지고 뭐 억디기를 하고 뭐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자산시가 막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공공재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할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온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팔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꺾일 때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팔리는 거는 정말 팔지 말아야 될 좋은 거를 팔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한번 넘어서면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비슷한 경우가 예전에 버블세븐 했을 때 뭐 강남이든 목동이든 그때 다 못 버티고 이제 팔지 말아야 될 시기에 그분들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거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당장은 수익이 덜 된다고 하지만 상가로나 아니면 수익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놔가지고 좋은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될 건 지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상가 쪽인 부분도 같이 이제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전 불황도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팔지 말아야 될 게 팔리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했던 거죠. 이거 안 팔리는 물건들은 끝까지 안 팔리고요. 이거 팔지 않고 싶다라는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팔고 그때 만약에 제가 좀 지켰으면 자산이 더 많이 올라왔겠죠. 장기 보유도 할 수 있고. 사실 상가가 초보자들은 좀 어렵다,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상가 공부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경매 컨설팅에 있다 보니까 경매로 먼저 상가를 보게 된 거는 맞는데 최근래에 상가를 샀던 것들은 거의 95% 이상은 일반 매매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시중에 있는 매물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걸 고르는 거군요.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만의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 공부를 따로 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가를 해야 되고 저런 상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매몰될 정도로 막 공부를 파거나 아니면 그게 정답이거나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는 하되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물건이 제가 일정 부분에 같은 동네에 있냐면 본인만의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지역에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주동선이다 뭐 어떤 이거 다 이렇게 이거를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어디 지역에 상가 이거 어떻게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를 보면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정확한 거는 그 동네에서 직장 출퇴근하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커피를 드셨던 이분보다는 제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시작은 관심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지역, 그러니까 본인만의 지역이라는 게 항상 본인이 익숙한 많이 다니시는 길을 보다 보면
항상 그분은 일정한 길로 다니시잖아요. 그게 주동선인 거죠. 맨날 그 동네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심이라는 거는 저기가 임대료가 얼마일까. 그다음에 저기에서 임대료를 내시는 임차인분은 얼마 정도를 벌어야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 매물들 사이에서 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석을 발라내고 네. 어떻게 좀 찾아내세요? 보통은 상가의 매매 가격은 임대료의 역산이잖아요. 근데 임대료의 역산이니까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년 전 정도에 매수한 게 있었는데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 그러니까 호빠였는데 유흥주점이었는데 위치는 엄청나게 괜찮은 지역인데 유흥주점이라는 어떤 특수성? 유흥주점이라는 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뭐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임차인분은 포기를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종 유흥 주점을 하려고 하면 허가권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와서 영업권 자체가 거래가 잘 될 때는 한 1억 7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던 물건이라서 이런 상황인데도 임차인은 잘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면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그 매물의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임대료를 600만 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은 이제 그 명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물건 시장에 내놨는데 600만 원에 대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지역이고 확실하게 이런 임대를 확실하게 아니까 저거는 1200 받을 수 있다. 근데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임대료의 역산이니까 600만 원에 그 합당하게 매매가가 나왔겠죠. 근데 또 공실이니까 제가 계약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저한테 또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공실이거나 뭐 저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 임대를 얼마에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 물건이 싸다 안 싸다라는 거를 잘 빨리 파악이 안 됐던 거고 저는 저렇게 600만 원에 역산해서 임대료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12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매입을 했죠. 그래서 차이가 큰데요, 좀? 그죠.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그러니까 그 뭐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물건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아, 나옵니까? 제가 이 근래에 2년 동안 30개 샀다고 했잖아요. 아, 호실로. 일반 매매로.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니까 임대료 역산으로 해가지고 매매가 나와서 제가 실제적으로 잔금 전에 미리 이제 인테리어도 했는데 예. 잔금 전에 3억에 1200 채웠습니다. 보증금 3억에 예. 월세 1200? 보증금은 정확하게 1억 5천에 한 그 1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통 그 상층부에 대한 상가는 수익률 역산했을 때 6% 정도대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로변은 5% 정도대까지 거래되고 막 있는데 제가 그 본인만의 지역에서는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600만 원이 올라가면 10만 원당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매가는 10억이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는 또 대로변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새 걸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공시도 안 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6%에 거래되는 건 확실하니까. 왜냐면 거래 사례를 제가 다 아니까. 그러면은 그 물건은 보유하다가 시장 거래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그 수익률을 그냥 갖고 갈 수도 있고. 선택지가 여러 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가들 중에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원금 회수 안 한 상가는 없거든요. 다 원금 회수는 다 했으니까 또 1년 있다 원금 회수해서 또 상가를 또 사고 이게 이런 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구조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구조잖아요. 갖고 있어도 임대 수익률이 제 기준 안에 들고 있고 네. 곧장 그 팔아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수익이 있고 그 후에 뭐 재감정이든 아니면 다르게 해가지고 대출을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왜냐면 처음에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감정이 돼서 그 매매가였을 거잖아요. 네. 근데 1년, 2년 지나서 그거에 2배 되는 임대료를 받으면 감정은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왜냐면 저는 시장보다 싸게 샀던 거고 시장 평가액은 거래가액 그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원금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 추가 대출을 받아서 원금 회수하면 원금 회수라는 돈을 가지고 또 그런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또 사고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원금 회수도 할 수도 있고 이게 구조적인 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그 1200짜리 물건은 업종은 또 뭘로 맞추신 거예요? 1200이나 낼 정도의 업종이면? 그 사무실로 채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다른 것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이 많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실은 하나의 그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무실은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IT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 근래 코로나가 막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유행을 타는 업종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공실이 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공실 안 났거든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그 어려운 업종이 있으면은
그거에 반대급부로 잘 되는 업종이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무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넣었던 거고요. 뭐 그래서 일반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섹션 오피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 호실의 그 임차인 한 분, 중개사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는 통상 매매가에 몇 프로 정도 그 수익률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매매가는 당연히 자연히 역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금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임대료는 임차인분이 내시는 건데 그 임차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 이상 넘어가는 그 매매가인 거는 비싼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말씀 안 하시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분양상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전용 평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평이 평당 전용을 하면은 전용 10평이면 10억 정도 하잖아요. 분양평수는 20평이니까 평당 분양평수는 5천만 원. 근데 그보다 더 비싸잖아요. 보통 분양평당가로 한다면 7천 막 2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10평이 아무 엄청나게 뭐 개발 계획이고 엄청나게 목도 좋고 뭐 지하철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죠. 세대수도 많다고 하고 막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그럼 10평에서 어떤 분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 어떤 걸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20평 정도는 돼야 1층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비율을 이걸로 하는데 20평이면 전용 20평이면 분양평당 한 1억 정도 하면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분양평당 5천만 원이고 근데 20억보다 비싸요. 20억보다 비싼 상가에 그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1층에 대한 수익률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되는 그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3%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얼마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시장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준에 거기 들어와서 임차인 분이 과연 장사를 해서 나한테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20억 정도 되는 전용 20평짜리 1층 너무나 목 좋은 상가에서 만약에 닭집을 한다고 쳐보면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생각한다면 튀김기로 4개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를 한 다음에 인건비도 있고 마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24억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하면 튀김기 4개에서 쉬지 않고 12시간 닭 튀겨도 임대료 납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뭔가는 잘못된 거잖아요. 매매가가 이상하든가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편의점에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담배인데 담배를 1시간에 한 100개 포스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야지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금액에 분양을 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 물건 자체가 뭐 임대가 맞춰져 있다 뭐 3%는 확정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자리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임대료 납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게 싸다 안 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세요? 이게 어떤 업종이? 아니 너무 당연하죠. 20몇 억짜리에 전용 20평인데 밖에 그 난장이라고 하죠. 막 좌판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또 알바를 쓰든 어떤 인건비를 주고 그럼 본인이 들어갔던 기회비용에 대한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관리비를 내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한 다음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매매가는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라고 해도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임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거를 시장이 좋은 임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으니까 매매가가 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임대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임대료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제 기준에는 그 물건이 싼 거죠. 근데 그게 분양상가나 아니면 깨끗하거나 어디 메디칼 이런 게 중요하진 않죠.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잘못된 임대든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50만 원으로 시장에 매매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 물건은 싼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관심인 거죠. 근데 그 동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본인만의 지역을 알아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상가에서 뭐 개발 계획이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 많이 돼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팔고 있는데 테이블이 8개예요. 회전할 수 있는 거는 최상으로 맥스는 있잖아요. 근데 유동인구가 5배가 는다고 해서 그렇죠. 더 깔 수가 없죠. 더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인데 근데 그게 지역을 따진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상가가 강남의 상가는 뭐 한 10배가 정도 비싸겠죠? 근데 지방의 순댓국집이 10,000원에 하는데 강남이라고 해서 땅값이랑 비슷해져가지고 10만 원은 안 받잖아요. 순댓국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가를 접근하고 상가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심으로 출발해서 임차인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임차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에 근데 그 임대료를 맥스로 하고 생각하고 그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낮게 만약에 물건이 나왔다.
잘못된 임대로다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럼 그 물건이 저는 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뭐 수익률 뭐 이거 다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핵심은 임대료. 예, 그렇죠. 네,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냐. 내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겠죠. 여기 이제 상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관심이 간다는 거는 본인만 자주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자주 부동산 사장님하고 교류하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물건 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부동산 사장님 교류하다 보면 정확한 이제 그거 알다 보면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매물을 정리할 때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평당가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당가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가서 질문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싼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수익률 몇 프로짜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평당가로 매물장을 많이 정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를 보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면은 경매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 그 동네가 많이 나왔으면 그 감정가가 있잖아요. 그럼 평당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에 감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감정가가 크게 시세하고 벗어나진 않아요.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있든 어떤 뭐 잘못된 임대가 있든 건물 전체가 뭐 노후했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는 떠나서 그건 이제 낙찰가가 이제 그런 거를 맞춰주는 거고요. 감정가는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저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혹시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냐. 그럼 여기서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보통은 다 분양평수로. 분양평수. 분양평수로 이제 정리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더 분양평수는 이제 전용률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이제 얘기할 때는 분양평수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할 때는 전용평수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용률이 다 다르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제 교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전국을 다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 지역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제 지역에 있는 물건만 사기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사장님들하고 교류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자신이 없겠죠. 근데 확실하게 한 지역 정도를 알게 되면 다 비슷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왜냐하면 어떤 이 지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은 위치 정도 되는 곳에 같은 업종이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도 비슷하거든요. 상가를 2년에 한 채씩만 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2년에 한 채 이상은 사는데 다른 이제 분들 뭐 제 주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상가를 이렇게 산다고 보면 제가 2년이라고 한정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상가는 아파트처럼 한 번 살 때 뭐 100개, 200개씩 못 사잖아요. 뭐 한 50개씩 사고 30개씩 못 사는데 본인만의 지역에 2년에 한 개씩은 분명히 본인의 기준에 맞는 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물건을 사서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그걸 사서 2년 내에는 거의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원금 회수를 한 거를 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또 그걸 또 사고 그러다 보면 첫 시작할 때 0년도면 2년 그 다음에 뭐 됐을 때 4년. 어느 정도 기간이 갔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남아 보이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복리의 효과가 확 있거든요. 이자를 납부하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남는 돈은 뭐 저 같은 투자자들은 돈을 그냥 통장에다 안 넣어놓으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뭐 배당주에 뭐 3%짜리 배당주에 넣던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좀 모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남는 돈은 남는 돈대로 투자하고 그 물건 자체에서 제만의 수익률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2년 있다가 원금 회수할 수도 있고 그동안 남는 금액을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금액 자체가 인플레만큼 쭉 올라간다고 하면 남는 돈을 재투자하고 원금 회수하고 재투자하고 원금 회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5년 정도가 지나면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확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를 못 버티시는 거죠. 요즘은 이제 금리 인상기다. 그래서 상가 재미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금리가 7%까지 올라도 괜찮습니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네. 7%까지. 예전에 그때도 경매했으니까요. 그때도 상가를 사고 했으니까. 그때도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힘들어지신다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이 싸게 나온다면 그때는 사겠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본인의 기준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금리가 얼마 정도 오르면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오르게 되면 내가 다달이 들어오는 금액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적다라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2년에 한 개씩만 사시면 2년에 딱 살 때만 딱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금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상가를 안 살 거는 아니고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상가를 더 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이 물건 자체가 제가 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싸냐 안 싸냐. 금리가 올라가도
싸게 산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싼 물건을 사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많이 듣고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는 하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물건에 이 물건에 더 집중을 하지 그런 미래 예측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매매는 개인으로 하십니까? 법인으로 하십니까? 개인으로 상가를 사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나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일정 부분 이상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게 한 달에 2천만 원이 좀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세금 구간이 좀 달라지든가 아니면 수익이 좀 떨어져서 저는 이제 법인으로만 상가를 사고 있고요. 근데 법인을 뭐 몇 개 운영을 해서 법인의 그 각 맞는 용도에 따라서 그 상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한 4개 정도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으로도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막 15억 이상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팔 것 같습니다. 계열사네, 상가 계열사. 근데 이제 개인으로는 일정 부분 이상 상가를 사게 되면은 소득세에 분명히 걸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서 만약에 개인 성향이지만 뭐 법인은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 개인이 많겠지만 뭐 나는 월세 1,000만 원 정도만 돼 그러면은 뭐 그 개인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이 근래에는 개인보다 개인이 신용이 엄청 좋으신 분은 뭐 이렇게 상가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법인이 지금 제가 이 근래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상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요즘 대출이 어떻게 나오나요? 저는 좀 잘 받는 편이어서 저는 80% 받습니다. 요즘에 80%가 가능한 거예요, 상가가? 저는 얼마 전까지 받았으니까요. 네, 다른 분들은 뭐 40%, 50% 얘기하는데 아니, 일반 물건으로 취득을 해도, 일반 매매로 80%. 취득을 해도. 예. 먼저 이제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이제 간평을 하잖아요. 간평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매수가는 그 은행분한테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간평 보고 나면 그 당연히 제가 그 간평보다 훨씬 더 싸게 사니까 그러면은 매매 가격의 기준으로 해주잖아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싸게 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80% 받습니다. 저도 주거용 투자는 잘 못하고 안 하지만 주거용 투자에서 막 경매하고 매매를 비교한다고 하면 주거용 투자는 그 아파트나 KBC라는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보다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경매도. 근데 일반 매매는 경매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거용을 만약에 사야 되는데 지금은 막 사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매를 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낙찰받고 명도하고 하게 되면 한 물건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 건데 그냥 그때는 가가지고 한 번에 사야죠.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먼저 다 해야죠. 왜냐면 오르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2014년도, 15년 때 그랬는데요. 그때 막 경매를 막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석에서 경매로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지금 가서 사야 되는데 뭐 경매는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막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싸게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 KBC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경매로 하게 되면은 싸게도 못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처리하는 그 6개월 기간 동안 먼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흔히들 지금 얘기하는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매 하나에 할 수 있는 물건은 한 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이거는 10개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속으로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럼 경매로 사시라고.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때 한 번 살 때 10개씩 정도씩 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경매가 나왔던 그 물건 지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제가 샀던 막 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회차를 넘겨가지고 제가 샀던 물건보다 비싸게. 주거용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사든 뭐 그 매매로 사든 그게 중요한 거보단 싸게 사는 거가 중요한데 좋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 낙찰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지역이나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확실하게 알면 그 지역에 평당 얼마에 낙찰됐던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싼 물건. 근데 저만의 기준에 있는 물건. 예전에 제가 이제 있는 놀이터 근처에 어떤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이 낙찰을 한번 받으셨는데 평당 534만 원 정도 꼴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시기 때 제가 옆에 있는 건물 서비스 면적도 있는 거를 357만 원인가? 평당 100만 원 가까이 이상 싸게 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경매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 지역에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물건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를 잘 모르니까 입찰에 들어가면 맨날 떨어져요. 근데 아는 지역에서는 그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거의 낙찰 확률은 8, 90% 정도 되는 것 같고,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낙찰을 잘 못 받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경매로 초과 수익을 못 얻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난이도가 있는 물건, 어떤 뭐 특수 물건이라든가 뭐 임차인이 막 50명 된다라든가 이런 난이도 있는 물건이 아닌 일반적인 좋은 상가가 경매에 나오면 그 물건을 싸게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살라고 해서 통장에다 돈을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투자를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경매보다 싼 물건이 나오는 계속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매로 사면 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좀 싫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막 50명 명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혼자요? 네. 명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좀 힘들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경매가 진짜 좋은 물건들은 저도 항상 보는데 네. 그 근처에 비슷한 물건들이 얼마에 낙찰됐던 거를 이제 유사 낙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의 대충 이제 낙찰될 거라는 생각이 보이는데 그럼 저도 그만큼 금액을 써야 그 경쟁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을 써놓고 나서 이 물건의 수익을 분석해보니 제 기준 안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자체적으로 거기 임장 가볼 필요든가 뭐 입찰 들어가는 거는 시간 낭비인 거죠.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건 나오는데 그 기준을 쓰면은 제 그 기준에 안 맞는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유흥주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경매로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나 어떤 이렇게 해서 임대 채우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건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나 수리를 하면서 잔금 전에 임대를 채웠어요. 그럼 여기서 경매로 사게 되면 싸게도 못 살 텐데 그러면은 6개월 기간과 이거는 시작 전부터 1,200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6개월부터 1,200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관리비도 있잖아요. 임대차 뭐 이런 관리비를 있을 거잖아요. 관리비가 그 정도면은 한 달에 2, 300 정도 나오거든요. 200은 나오는데 그럼 6개월이면 1,200. 그럼 6개월에다가 7,000. 그러면 이 일반 매매가 경매로 똑같은 금액에 샀다라고 해도 일반 매매가 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숫자로 다 계산을 해봐요. 뭐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나 더 빨리 받은 그거부터 다 계산을 해서 최종 투자금의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내 기준 안에 드는 수익률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임대를 채우면 얼마에 팔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상가를 접근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런 거를 다 생각하기에는 어렵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하면은 되거든요. 한 번 해보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아는 지역이니까 딱 나오자마자 분석을 한다고 하면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숫자도 어차피 저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엑셀에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공실이 나지 않는 물건을 찾는 방법,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 앞에 조금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어떤 임대를 채울까에 대한 걸 복수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PC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한정되게 임대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복수로 3가지 정도에서 뭐 4가지 정도는 복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4가지 정도의 임대를 생각한다면 4가지 정도의 그 업종이라든가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일까? 시장에서 그걸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하나로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생각해서 그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안 나는 방법은 만약에 제 물건이 옆에 경쟁 상대보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하나의 업종의 임대가 만약에 그 근처에서 이 수요가 10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물건의 순위가 뭐 3위 안에 들면은 공실 안 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순위는 어떻게 올려요? 그 놀이터가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거기가 예를 들어서 500에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조그만 거는. 네. 그 500에 50만 원을 받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이 옆에도 500에 50짜리가 있겠죠? 근데 이 물건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똑같은데 한층 전체에 대한 그 어떤 사무실 분위기는 여기보다는 제게 나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7년 전에 인테리어하고 지금 한 번도 인테리어 안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새 거라는 느낌은 좀 있고 근데 여기는 한 달에 주차 요금이 보통 주차가 안 돼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용주차장 월주차 같은 거 13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치죠. 여기 관리비는 여기에 비해서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이 싸요. 5만 원 정도가 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게 15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인터넷 비용을 10,000원으로 그냥 해요. 그럼 딴 데 3만 원이면 여기서 또 2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이제 관리비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정도면은 임대료가 50만 원에 17만 원이면 제가 경쟁력 있죠. 그럼 관리비는 근데 핸들링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제 경쟁하는 그런 물건에 비해서 관리비가 쌉니다. 건물이 좀 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리비가 딴 데보다 싸서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위 안에 든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똑같은 데지만 그 관리비를 15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이 더, 그 다른 비용이 17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이상은 채무권이 더 다달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임대료는 똑같지만 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거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리비든 주차든 같이 생각하니까. 그 분위기도 좀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재무권이 경쟁력이 있다.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 7, 8년 동안 한 번도 공실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 이번 코로나 지금 한 2년째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좀 뭐 임대료를 조금 해달라든지 DC를 좀 해달라든지 좀 유예를 해달라든지. 아, 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그 헬스 복싱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대료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한 임대는 하겠다고 시원하게 깎아드렸습니다. 다달이 얼마씩 깎아주면 이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임대료를 밀리시니까 연락을 했죠. 근데 뭐 이렇게 힘들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게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다달이 뭐 임대료가 거기가 한 4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5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이분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까지 그러면은 한 5개월, 6개월을 납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면은 그 후에는 영업 잘 하셔가지고 근데 그 후에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정도면은 좀 코로나 괜찮을지 알아가지고 저도 이제 한 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고마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착한 임대인하면 저는 이제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천만 원 깎아드리면 세제 혜택은 1,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그분한테 제가 시원하게 이렇게 깎아드리고 세제 혜택 제가 1,000만 원 받겠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임대하지 마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자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시고 임대료를 안 밀리시더라고요. 예. 아, 잘 극복하셨네요. 예, 요즘에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장기 회원분들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예. 아, 뿌듯하시겠네요. 한 분 살린 거잖아요, 거의. 그분이 열심히 하시고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짜잘하게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준다고 해도 뭐 서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저도 세제 혜택도 받고. 5개월. 저는 재무권 투자 내역서 다 오픈하거든요. 아, 다 깝니까? 예. 다들 안 하시는데 뭐 전 오픈하면 뭐냐면 이렇게 그런 부분 같은 게 저희가 예전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배울 때 그랬는데 그런 거 오픈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왜 어떤 생각으로 전물권을 샀고 전물권을 어떻게 해서 임대를 채웠고 어떻게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시세가 온데 어떻게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표가 있잖아요. 투자 내역서 그거를 오픈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예 저는 다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고 인테리어 얼마 들어갔고 친옥수 얼마 들어갔고 임대료 얼마 받고 그래서 2년에 한 개씩 이렇게 사서 원금에서는 어떻게 했고 뭐 팔았던 거는 팔아가지고 뭐 세전은 얼마. 근데 그런 물건 중에 뭐 저도 이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줄 때 그 한 예전에 10년 전에 복귀를 했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상가가 양도 차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이 2년 내에 무피를 하셨고 양도 차익이 지금 만약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냥 세전으로 해서 12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임대료를 10년 동안 받으셨다고 하면 그게 한 50억 정도 임대료는 50에서 60억 정도 임대료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다 등기부 찾아보고 거의 부동산을 다 물어보면서 저도 복귀를 했던 거예요. 원래 그 물건을 제가 입찰에 들어갔었는데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이 어떤 거고 왜 저런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의 때는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근래에는 제 투자 아이디어가 뭐다. 이 근래에는 나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이 물건을 샀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매번 이제 마지막 시간 한두 시간은 맨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기준이 여기 그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얻는 방법이 상가하고 뭐 이런 거 다 틀린데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비공개 스터디가 있습니다. 비공개 스터디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비공개로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공부하고 자기 발표하고 막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공부는 이제 혼자 해야겠지만 내 생각이 맞는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공유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집단의 지성이 좀 위대함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사람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잃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 이제 뭉쳐졌을 때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의 볼 때는 공격적으로 산다라고 매수를 한다고 느끼지만 저는 잘못되지 않을 만큼만 이제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매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스터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죠. 예전에 오피스텔 투자는 저희 스터디에서 어떤 분이 한 분 투자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칼리오페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백TV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그 투자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터디 있는 친구들끼리 이거 너무 맞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집단의 지성이 위대한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 누구의 투자 아이디어고 누가 완성을 시킨 거는 뭐 그 칼리오페 친구라든가 그 다른 사람이어도 그걸 같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숟가락 얹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그때 가가지고 그 저희 분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 물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후에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이 투자 아이디어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다 보면 스터디나 아니면은 이런 모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막 그러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니까. 투자는 외롭거든요. 투자하다 보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나이 먹고 같이 부동산 얘기하면서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뭐 제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인맥은 어떻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신 거예요? 그 저희 스터디요? 네. 어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디프리에서 술 먹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몇 명이 술 먹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터디는 뛰어난 투자자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면 좋겠고. 근데 이제 들어올 때 본인은 다 오픈합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뭐 얼마 자산가들 이런 게 아니라 등기부 까는 거죠. 뭐 통장 까는 거. 근데 그게 뭐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투자를 했고 보유하는 물건이 어떤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발표를 하는데 그때 몇 년도에 어떤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고 어떻게 해서 왜 이걸 했는지. 그래서 난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물건이 이런 거를 다 오픈하니까 그러면은 저 친구가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 친구는 저런 쪽에 좀 잘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다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디 임장을 간다라고 해도 제가 한 번 가면 저희 스터디가 20명이 넘는데 20명인데 맞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임장 갔던 내용은 뭐 날 걸로 듣는다고 하면은 20번의 임장을 가게 된 거니까. 저는 맨날 숟가락만 얻는 사람이라 1, 2년 전에 공시가 1억 그게 다른 분들이 막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아이디어를 해서 출발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저희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그 똑똑한 친구, 칼리오페 친구가 얘기했던 말 중에 다 공감했던 게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10매덕 하는데 이거는 4억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무슨 게 나왔냐면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뭐 전체 이게 규제가 있었죠. 그러면 돈은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그거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온다. 근데 그게 10년 그 전 사이클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싸고 그다음에 거슬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스터디 분들이 막 사길래 거슬러 받는 건 풀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조금 풀어드리자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막 사다가 남는 거 있으면 나도 하나만 사면 안 될까 해서 같이 많이 샀었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하시는 분들은 나 어떤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뭐 그냥 저희들끼리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든 어떤 사람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스터디도 실력이 좀 그래도 좀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추천입니다.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돈이 많어 아니면 물건을 많이 갖고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착해? 착해. 자산이나 돈은 지금부터 벌면 되죠. 어차피 올바른 구조를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부자 될 텐데. 지금 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거나 그 성격 좋은 이런 좋으신 분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서 좋으신 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지금 참관하고 계신 분도 스터디원 착하신 분이시네. 네, 착합니다. 스터디를 조직을 하려면 각자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지역이나 뭐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뭐 직장인 부동산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래도 맞아야 되니까 실력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막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그것도 또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인 것 같아요.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난 더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뭐 우리 스터디원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죠. 나는 여기서 베풀기만 하는데 난 받을 게 없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 모임은 그 오래 지속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노력을 해야지 그 모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스터디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오래 가네요. 제가 그때 망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회장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분이 빠지고 이제 제가 회장을 초반에는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한 5명, 6명 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21명인 이유는 한 분은 이제 큰 누님은 발표를 안 하시고 1년에 연말 모임이라든가 MT 그거 빼면 10달 정도 이제 발표를 한 달에 2명씩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20명이니까 한 달에 2명씩 하면 10달을 발표해서 스터디 진행은 그냥 발표자 한 달에 2명, 그 다음에 근황 토크. 3, 4년 전에는 발표할 시간이 없었어요. 막 거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달 지나면 막 10개씩 이상씩 사시니까 그러면 거의 20명이면 100개 사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씩 샀다고 치면 20명이면 100개 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근황 토크 하다가 뭐 한 4시간 끝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무슨 과자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때는 막 그랬던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지금도 그 스터디 할 게 계속 나오나요? 네. 요즘도? 사실 지금 뭐 규제니 뭐니 해서 지금 꽉 손발이 묶여있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돈이 없어 그렇지 뭐 돈 되는 거는 찾으면 있죠. 전업 투자한다고 해서 만약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때의 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건을 찾아내서 하는 거죠. 그냥 아니면은 뭐 다 돈 많으니까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급함은 없어서. 예. 저번 주에 그 스터디를 했어요. 발표하고 이제 한 분 그 형님 징기스칸 형님이라고 이제 그 형님은 이제 공장 이글레의 공장 그 낙찰 받아가지고 몇 개월 만에 파신 얘기 뭐 그런 얘기 이제 발표하고 저는 상가 저 발표하고 다음 달에 또 이제 발표하고. 어디가 오를까요? 뭐 이거 살까요? 이러지 마시고 빨리 스터디를 만드십시오. 끼리끼리 모이셔가지고 수익률 원칙이 좀 있냐? 물건을 찾으실 때 뭐 5%라든지 6%라든지. 저희 기준은 그 예전에는 그 레버리지 수익률로 해서 50% 이하짜리는 안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매수라든가 낙찰을 못 받아서 지금은 최소 15% 이상에서 뭐 25% 사이 정도의 를 원하는데 마음은 25%를 하고 싶지만 15% 내에서도 이제 물건이 괜찮으면은 하는 것 같고요. 대출까지 포함해서? 레버리지 포함해서. 예. 네. 그 절대 수익률로 따져도 최소한 그래도 한 8, 9%는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최종 투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곧장 팔아도 세전 1억은 남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2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 물건. 이게 저만의 기준이라서 그 강의할 때 제가 투자 내역서를 오픈하는 게 이 근래에 샀던 물건도 오픈하거든요. 근데 이 근래 호실로 30개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이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15%에서 25% 사이 최종 투자금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곧장 팔아도 100%. 그다음에 2년 내에 원금 회수. 이 기준에 드는 물건이면 그 여기서 이제 그런 거에 다르죠. 대로변이에서 또 이면도로냐.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높낮이는 있는 거죠. 근데 뭐 훨씬 수익률이 높아도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좋은데도 너무 안 좋으면 출구 전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가 10억이 넘었는데 제가 5억 7천에 산 물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싸니까 싸면은 싸게 임대 주면 되고 싸게 팔면 되니까 5억 7천에 사서 제일 안 좋은 물건을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원래는 11억 정도에 팔라고 했었는데 그냥 좀 싸게 팔라고요. 처음 시작하니까 상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좀 작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소액으로도 좀 가능합니까? 뭐 3천에서 5천 정도의 사이? 지금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없다라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 그런 물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소액 말씀하시면 5천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5천만 원 이하짜리 물건이 있죠. 근데 이 5천만 원짜리 이하 물건 자체가 경쟁이 좀 심해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분명히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최종 투자금이 5천만 원인지 순간 투입금이 5천만 원인지는 좀 다른 얘기라서 또 왜냐면 보증금을 받으면 회수를 하잖아요. 그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가 만약에 5천만 원 투자인데 보증금 회수를만 5천만 원 한다고 하면 그 무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런 물건을 이 근래에 잘 많이 안 찾아봤던 이유가 있어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이런 물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랑 경쟁이 붙으면 저는 맨날 못 사던가 아니면 낙찰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 근래 전략을 좀 바꿨냐면 호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뭐 3개 호실인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네. 이게 같이 하나로 통으로 임대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이거를 친구와 같이 사는 거죠. 어차피 공투는 아니고 한 개 호실씩 등기를 따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작은 사이즈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액대의 물건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호도가 많으니까. 대신 시장에서 잘 팔리고 막 이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건은 좀 평수가 크고 금액대가 있으면 그게 좀 경쟁이 좀 덜하고 평단가가 좀 낮잖아요. 근데 이 세계호실은 한 명씩 사서 이 하나씩 팔아도 되고 투자금도 줄일 수 있고. 이 정도 금액대부터는 좀 할만하다. 지금 보면 상가를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수요층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갖고 그냥 일반 분들이 직장 분들이 이제 상가 이제 수익률 나오는 거 사서 이제 임대 받으시려고 해요. 네. 근데 그 물건 금액대가 4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그 물건 때는 이분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으시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투자자라다 보면 대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4억에서 6억 정도 사이는 뭐 1억 이하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1억 이하로는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죠.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핵심이라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술자리를 하던가 보면 그냥 이렇게 관심을 보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면 테이블이 몇 개인데 뭐 이러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인데 그냥 이런 관심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물건이 궁금하던가 하면은 뭐 현수막이 걸려있던가 어디 물건이 매물 나왔다고 하면 전화 한번 해봐서 얼마에 임대 나왔어요? 아니면은 매매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강의나 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해본 사람한테 얘기 듣는 거죠.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해봤냐 안 해봤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자기가 해봤으면 이렇게 오픈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최종 어떻게 임대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진짜 투자해 보신 그 분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막 그렇구나. 뭐 제가 모텔 같은 거를 운영을 안 해보거나 모텔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신 분한테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공부나 이런 뭐 강의를 들으시든 책을 읽으시든 이거는 최소한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출발점은 관심에서 출발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력이라기보다는 좀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은 간접 경험 중에서는 진짜 해보신 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나만의 본인만의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물건 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나왔다. 한 번의 경험이 힘든데 한 번 경험하시면 최고죠. 네, 그 한 번의 경험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요. 근데 이거는 강의용이다. 강의용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지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냥 봐도 이제 아는 지역이니까 싸다 비싸다 임대 얼마 채울 수 있겠다. 거기는 어떤 임대가 맞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2년에 한 개씩 사셔가지고 10년 후에 그 자산으로 100억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구조만 한번 만드시면 지속 반복 가능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풀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 등기부 등본 떼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나오고 팔아도 되고, 이거는 처음에 이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그다음에 간접 경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각각 하고, 본인만의 지역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그 너무 큰 수익률이라든가 기대를 조금 낮춰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후에는 쉽습니다. 쉽다라기보다는 한번 해보시면 이 달리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까지 가고 그거를 지속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 막 아파트 막 사고 하면은 막 뭐 몇천 뛰기 하는데 이거는 몇천 뛰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 수익률은 미미하잖아요. 막 수익률이 막 15%, 2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는 막 500 넣고 막 5천 먹으면 근데 5천 먹는 거는 주머니에 꽂혀봐야 하는 거예요. 돈 들어와봐야 아는 거라서. 조심해야 될 상가 물건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한 층 전체를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일부 구분상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구분상가를 갖고 있는데 구분상가 중에 그 건물 전체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종, 유흥으로 쭉 채워져 있다면 거기에서는 채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버리거든요. 결국은 임대를 채울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근데 요거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낭패이거나 공실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도 웬만하면은 꺼려지게 되는 거죠. 복수의 임대가 중요한데 요거 아니면은 안 되는 임대 물건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싸지 않다고 보면 또
그런 물건 중에 유행하는 업종 싫어합니다. 이 근래에 막 유행하는 임차 업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유행한다는 얘기는 유행이 꺾였을 때는 근데 그게 또 그것만 임차를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유행업종은 뭐 특정되게 막 얘기하면은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서 유행업종은 별로. 그다음에 전체 건물 자체의 느낌 자체가 관리가 안 돼 있거나 관리단 자체가 이상한 것들. 관리단 자체가 이상한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맞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라든가 미화가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고 사기 전에 관리사무소에는 저는 꼭 방문하는데 보면은 이게 관리가 되는 데인지 안 되는 데인지 근데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만약에 건물을 보러 왔는데 수익률이 좋다라고 해도 건물에 뭔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도 보는 거죠.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뭘 질문하세요 주로? 관리비 얼마, 평당 관리비 얼마. 르블린도 직접 그렇게 물어보시는군요. 착한 눈빛으로. 예. 아 그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줄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본다라든지 뭐 이런 건 없군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든가 물건 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비가 얼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20평인데 한 달에 관리비 얼마 정도 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연결하다가 그럼 평당 관리비는 얼마 정도 하고 일반 관리비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리비 말고 또 다른 거 여쭤보는 게 있으세요? 제가 임장할 때 관리사무소를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내용인데 그냥 관리비가 제일 중요하고 주차 뭐 이런 부분 물어보고 만약에 소장님이 오래 계셨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잖아요. 제가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그분의 생각은 저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보다 제가 더 거기에 많이 가본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이 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투자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소장님은 그 건물 자체를 봤던 분이니까 착한 눈빛으로 말을 계속 연결해서 어떤 말씀 있는 거를 다 녹음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이제 사무실 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체크를 하는 거구나. 예.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상가 주인으로서? 엄청 많죠.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는 뭐냐면 제가 구분상가로 말씀드린 건물 전체의 소유자의 집합체의 뭐 관리단 아니면은 상가 협의회 뭐 거기에 구분 소유자들 모임의 위탁 관리를 하는 게 관리사무소거든요. 맞습니다. 뭐 자치 관리하는 걸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보통 보면 위탁 관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관리비가 연체가 되면 이거를 신경 안 쓰게 되면은 다달이 이제 받아야 될 관리비가 연체 금액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비용이 나가야 될 부분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단이 일을 잘하든가 아니면 관리업체가 일을 잘한다고 하면 관리비 이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이런 부분을 잘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래도 한 3천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거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생각보다 건물에 수익 사업이 있어요. 중계기를 놓는다라든가 뭐 거기 주차 일정 부분을 창고로 한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익 사업에 주차 수익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수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그 이권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안 좋으신 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비리가 생기게 되면 그 건물의 이제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돌아가야 될 게 제대로 안 갔겠죠. 근데 그거를 가장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그는 잘 안 알려주지만 장충금이 얼마 모여져 있는지. 왜냐면 이 근래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바뀐 게 상가 20년 지난 상가들은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유예기간은 3년 정도 준다고 하지만 한 기당 5천만 원씩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그 1기 신도시들 이런 데 보면 다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2대가 있으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만 아니면 돼서 장충금이 안 모아져 있고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냥 가서 봤을 때 건물 관리나 미화라든가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잘 되는지는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이제 잘 운영이 되는지는 장충금이 얼마였는지를 여쭤보는 게 근데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착한 눈빛으로 이렇게 친해지면 장충금은 뭐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뭐 내역을 원래는 구분 소유자들의 집합체 중에 저도 일원이니까 당연히 보여줄 의무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비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착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관리비 규약 좀 보자고. 근데 관리 규약대로나 아니면 어떤 그걸대로 100% FM대로 하는 관리단 사무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0%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관리 규약을 100%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그걸 100%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을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괴롭혀서 임차인 나가게 되면 제가 손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낮춰진다고 하면 10만 원이 만약 임대료가 낮춰진다면 저는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단에서 저를 그것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서야겠죠. 그럴 때는 나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리단 회장 됐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네, 회장 됐어요. 건물 관리라든가 이게 제 매매가든 임차인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중요해서 만약에 임차인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저는 나섭니다. 그 놀이터의 관리단 회장님 되신 거예요? 아, 거기는 예전부터 회장은 아니고. 네. 여기 되게 직이 많으시네요, 직함이? 말이 회장인 거죠, 그냥. 아니, 관리단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시간이 없고 막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임차인을 건드리던가 그리고 너무 비리가 있던가 다른 사람이 해결 못 하는데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나서면 다 같이 침몰하는? 폭망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리단 총회 열고 막 관리규약 만들고 해가지고 동의서 받아내가지고 총회 열어가지고 관리규약 만들고 고유별주 만들어서 거기도 회장 또 하게 됐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임차인에 영향을 끼치고 임차인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든가 임대료가 낮춰진다고 하면 제 재산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아닌데라고 할 때는 잘 안 나서려고 하는데 너무 이건 아닌데라고 할 때는 한번 나섰습니다. 너무 뻔해 보이는 이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권과 관련돼서.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시라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징역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냥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이번에 회장이 돼서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야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해야죠. 부동산 투자자는 자산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세금 내고 주머니에 꽂혀서 통장을 열어봐야 자기 돈이죠. 풀피라든가 무피 이런 거 한 번에 가서 20개 사면은 100억이잖아요. 어떤 물건이 풀피가 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가가지고 사면은 100억은 한 달에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왜 샀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자산이 얼마였거나 뭐 그 부분은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아직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자산이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물건이 샀는지, 왜 그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원금 회수. 그게 뭐 주거용에서는 뭐 보증금 증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증액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 재감정을 받아서 일부 호실을 하나를 팔아서 원금 회수하게 되면은 유연하게 그럼 계속 이기는 구조잖아요. 근데 자산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어떤 자산에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산이 리스크가 큰 자산에 아직 세 전으로 돼 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에 자산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위험한 거죠. 어떤 물건에 어떤 거에 자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냥 모든 분들은 자산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오픈을 하시면 되죠. 나는 뭐 몇 년 전에 어떤 아파트 얼마 주 샀는데 지금 임대료 얼마 받는다. 근데 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거기가 뭐 어떤 지역이니까 세금 얼마 나오겠네. 그러면 이분이 그게 10억의 자산으로 계산했지만 80%에서 2억의 자산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원 물건을 안 오픈하시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100억 자산은 한 달에도 만들 수 있는 거다. 뭐 요새 통으로 100억짜리가 나왔는데 그 무피로 해준다더라. 아니면 대출 100억짜리인데 대출 100억 해준다더라. 그러면은 사는 순간은 100억 자산가죠. 예.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 거가 중요하고 향후에 그 전략이 구조적으로 그런 물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겠죠. 100억의 순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3억 6,500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의 순자산에 계신 분이 3.65% 수익률만 내면 되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써야 돼요. 근데 뭐 그 자산이 만약에 500억이라고 한다고 하루에 5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3.65%만 수익률 이상 되니까 근데 500만 원 하루에 돈 쓰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 강의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없어 돈 써야지. 오늘 당연한 거고 뭐, 그리고 시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뭐. 그 자랑한다는 거 자체가 비싼 시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산 거라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든 말든 뭐 그게 뭐 상관없다고 하면 굳이 그걸 자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집 말고 좀 그렇게 좀 투자하는 쪽이 있으세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이 조금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는 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던가 뭐 커피를 마시던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어떤 취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취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친다라고 하면
그 당구가 취미생활인데 그 싫은 사람하고 당구 치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사람하고 뭘 해도 저는 취미생활이라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취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적의 임대 평수가 있는데 학원 중에 뭐 교습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은 뭐 50평, 막 60평 임대 큰데 안 가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평수가 최적 평수가 10평이다. 근데 여기서 12평이 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20%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9평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10%가 빠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최적화 임대를 맞추는데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나눴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출구 전략도 나누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은 그 30억짜리 물건의 평당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의 이 같은 층의 같은 물건이어도 이건 평당가가 그래도 1,100 정도는 할 거거든요. 클수록 그 평당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최적화된 임대 평수라든가 임대를 생각하고 팔 때도 그 사실 분이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나눠서 팔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사기 전부터 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통으로 임대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으신 분들 뭐 10년 계약해달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계약해달라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전 통으로 웬만한 임대 잘 안 주려고 하는 게 이분은 만약에 10년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팔라고 할 때 여기가 만약에 4개 호실이면 이거 팔라고 할 때 한 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5년을 했는데 제가 5년 내에 만약 상가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나눠서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고 임대도 한꺼번에 주면 할인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임대가 아닌 이상 한 층 전체 임대 준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잡코리아, 하나는 카페24 이런데 이게 그 좀 기업들이나 이런데 아닌 이상 한 층 전체를 임대를 안 주고 나눠서 임대를 줘서 갑자기 돈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교실만 해서 팔면은 그 최적화 임대로 채워졌을 테니까 수익률도 잘 맞춰져 있겠죠. 그다음에 금액대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할인은 안 해도 되겠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으로 임대 주게 되면 유연해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그 할인을 좀 해줘야 되고 임대도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할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가 중요하죠.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을 일부씩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를 팔아서 원금 매수하든 뭐 재감정해서 원금 매수를 하든 이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는 내가 들어간 돈이 없으면은 그래도 그거 남는 돈 또 사죠. 2년에 한 번씩 사든가 1년에 한 번씩 사든가. 그게 제 구조적인 거고 투자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가능하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옛날에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래에 강의할 때는 이 근래에 한 5, 6개월 전에 산 그 물건 투자 내역서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걸 이분들한테 보여드려야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오픈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후에 이제 그거를 제가 하는 부분은 실천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큰 물건을 얘기하고 막 어려운 물건 막 얘기하는데 그냥 본인만의 지역하고 본인만의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 돼요. 저는 기준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상가를 좀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꼭 상가를 꼭 사야겠어 라는 이렇게 조급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을 높여놓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사자라는 이게 저만의 기준한 건데 그런 물건이 만약에 저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눌 때도 저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 등기부 등본상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나누 그 안에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3개로 해서 나눠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건축물대상 거스르지 않고 딱 그거 2개가 한 묶음이든 3개가 한 묶음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나 건축물대상 거스르지 않고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웬만하면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눴을 때 그게 최적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따져보고요. 제가 뭐 어떤 거를 임대를 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막 많이 할 때는 막 도면도 진짜 많이 그렸을 때는 2, 30까지도 그려보고 했었어요. 근데 큰 물건이어가지고 2, 30까지 그려보고 했었는데 그런 물건 자체를 이제 소액으로 하거든가 이게 다른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돼 있는 물건 중에 본인만의 기준을 조금 낮추면 뭐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조금 기준 낮추시면은 물건은 나옵니다. 2년에 한 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그 도면이나 이런 건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그 출력해가지고 연필로 연필로? 자대고. 네. 그 도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있잖아요. 매다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 몇 평이다 하면 최적의 평수인가 종이로 연필로 이렇게 합니다.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 할인해줘야 돼요. 왜냐면 5억짜리 살 사람이 10명인데 3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도 10명은 아니잖아요. 수요층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싸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큰 평수에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같은 사람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임대료도 깎아달래요. 저 그 카페24 안 깎아줬어요. 근데 거기 결제가 올라갔는데
제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안 깎아줘. 자기네가 대기업이고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좀 안 깎아줘. 왜냐면 그 친구 아니어도 저는 임대료 줄 수 있으니까. 나눠서 임대료 주려고 준비해놨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하나로 다 쓸 테니까 임대료를 깎아줘라. 우리 대기업이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각각의 주도 나는 임대 채울 자신 있는데 너 안 준다. 그런데 결국은 그 통으로 임대 줬던 것도 원래는 잘 안 주는데 대기업이어서. 그런데 유연하진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호실이 8개인데 이거를 유연하게 팔던가 원금에서 하던가 이게 쉽지 않겠죠. 보증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보증금 많이 주면 빨리 기회비용은 생길 수 있는데 원금에서 하려고 할 때는 좀 이게 그걸 빼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 통임대를 주고 그 매각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할인된 가격이. 근데 이 금액대가 분양 평당 100만 원인데 600평이면 6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나눠서 호실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판다고 하면 6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팔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임대료 받으면서 이렇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5년은 쓰고 싶어 하는데 보통은 1년은 안 씁니다. 최소 2년 이상은 씁니다. 상가는 중개수수료도 비싸고 공시를 했다가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1년 써버리면 1년 있다가 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임차인데 전제 조건을 주잖아요. 그래서 강의 때 이제 최소한의 2년을 쓰고 그다음에 그 특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약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강력하게 임대차 계약서 써서 임차인분한테 만약에 임대료를 밀리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공통 문구를 넣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임차인분들은 기분이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왜 그러면 착한 눈빛으로 웃으면서 안 밀리실 거잖아요. 예, 안 밀리시면 되는 건. 근데 이거에 하나의 그 문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희 노동력이 엄청난. 근데 그거를 안 써놓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에 그 10%분을 만났을 때 그 10%들을 상대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은데 요거를 써놓으면 10% 분들을 그냥 금방 이렇게 시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좀 웬만하면 쓰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런 문구로 막 그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안 밀리실 건데 뭐 서로 이렇게 처음부터 밀리시려고 계약은 안 밀리실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착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전에 이제 소장님들이 다 알아서 제 공통문구는 다 넣어주십니다. 지산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 해서 3년 전이나 뭐 이때 뭐 제 본가가 당산동이어서 그 당산동 물레동에 그때 지식산업센터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싸지가 않아가지고. 싸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가가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용 15평짜리가 전용 15평이면 분양 30평이겠죠? 네. 그러면은 30평이면은 그게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양평당 2천만 원 한다고. 6억. 예. 그러면 그 6억짜리 전용 15평에서 6억짜리인데 그 분이 임대료를 얼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15평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도. 5%? 5%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5%가 나온다고 치죠? 취득록세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팔고 나오실래요? 못 팔잖아요. 왜냐면 사시는 분도 5%에 사시려고 할 텐데 이거보다 지금 임대료가 최고 맥스로 채워져 있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록세 포함해가지고 전세 내고 했는데 나중에 팔 때는 그 금액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에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자기 마진이 붙어야 되니까. 마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샀을 때가 5%에 샀는데 취득록세 붙고 뭐하고 난다 자기 마진 붙였는데 팔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4% 정도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나는 5%에 샀으니까 나보다 멍청한 4%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는 제일 위험한 생각이어서 처음에 살 때부터 이기는 싸움이고 잘못되지 않는 구조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가 임대료가 오른다, 매매가가 오른다. 어떤 분은 뭐 그동안 매매가가 올랐으니까 나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오를 거다. 그건 예측이잖아요.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요.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만약에 뚝 끊겨버리면. 되는 거지. 저한테 사실 분들이 얼마에 사실 수 있다라는 게 내 마진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당장 수익률이 중요하진 않죠. 근데 당장 수익률도 뭐 5% 이상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새 거라서 좋긴 하죠. 있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좋은 물건하고 있어 보이는 물건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3, 4년 전이었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였어요. 왜냐면은 또 반복적인 거지만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이룰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투자 자체를 저는 안 해서 그럼 자체가 이룰 수 있는 가정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래를 예측해서 제가 모든 투자가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갑자기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본인은 상가를 사든가 지식산업센터를 살 때 뭐 몇 프로 이상 수익률을 사고 싶은데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사놓고 임대료가 만약에 안 오른다는 맥스로 채워져 있다는 전제 조건이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자기 마진하고 취득세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뭐 2,000대니까 옆에 아파트는 4,000대니까 싸다? 근데 주거용은 살면서 다 필요하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뭐 애기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학교 근처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집이 필요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없어도 되잖아요. 집이라는 개념하고 차익형의 물건에 대한 성격이 있다게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에 왜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하면 안 되죠. 수익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익형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여기 아파트가 4천인데 지식센터는 뭐 2천 얼마니까 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 건너서 들어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다 거기에서 뭐 차익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바보한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그냥 자체로 그 물건을 보면 임대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로 받으려고 하면 그 임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 물건에 충실해야죠.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실에 막 이렇게 다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도 내 기준에 들면은 물건에 투자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비싸서 모든 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있으신 분들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지만 수익률 떨어지는 물건을 그 물가 상승률이 막 조금씩 올라가지고 향후 임대료가 올라갈 때 그때서야 탈출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 고통을 견디기 싫어서 지금 팔라고 하면 5%에 샀으니까 5%에는 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에 샀던 거를 5%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본인의 돈 들어갔던 그 기회비용, 세금 했던 거를 대출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대출 빼고 다들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내 돈 주고 월세 받은 다음에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투자를 내 돈 내고 월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확률이 높은 걸 해야죠. 많은 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이 근래 금액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확률에 나는 시장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하고 가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률이 높은 쪽에다 투자라는 건데. 그리고 저는 또 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하고 딴 거에도 돈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질 수도 있는 싸움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거용이나 이런 물건은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 자제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뭐 블로그도 가끔 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뭐 일에서 오르고 제가 2013년, 14년도에 막 할 때는 그렇게까지 뭐 차트를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네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자체가 딱 그냥 본질적인 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래서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지금 어떤 부분이 맞을까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한테는 시간이겠죠? 시간에 대한 시점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쪽에 이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고요. 장기 보유하면은 돈이 될 것 같은데, 이 장기 보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팔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팔라고 전화 올 수 있는 물건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좀 화두긴 한데, 주거용을 좀 팔면은 그 상가를 좀 더 하고는 싶은데, 그 1년 후에 풀피나 무피가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화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를 팔던가 아니면 1년 후에 그 은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던가 이런 물건에 대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1년, 2년 있다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싶어서 한 번에 하자라는 그게 좀 머릿속에 화두입니다. 근데 기준은 다 똑같아요. 기준은 1년이나 2년 내에 투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는 거. 그 바운더리는 수익형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수익형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토지를 얘기한 거고 주거용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 뭐 지방 어디를 가야 되고 이번 타임이 어디다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다 오른다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장단기 금리도 모르고 수요 공급 뭐 아실 저는 쓸지도 모르고요. 그런 거 같고 싸냐 안 싸냐는 그냥 싸면은 사는 거고. 근데 그래서 주거용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 물건은 좀 있었다 팔았는데 지방 물건 없는 이유가 가면은 뭐 한 개 사러 가기는 좀 그래서 왜냐면 시간 대비 효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거용은 요즘에는 작년에 그냥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좀 몇 개 샀어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작년부터나 이건 재개발이 좋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
뭐 책에봐 대만원 것도 그냥 하나 사고. 이거는 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은 상가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아까 첫 번째는 토시장이고 그 주거는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근데 다 전제 조건 본질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모든 다 뒤에 모든 말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말들이어서 네. 그래서 그분들 말을 다 존중하고 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지역마다 특성을 하겠죠. 그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역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멈춰버리면 내가 과연 감당 가능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 거만큼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성에 탐욕이 있어서 뭐 자기의 능력이 5개인데 20개씩 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를 수 있는 거는 한번 망해보면 됩니다. 예. 망하고 나니까 이게 탐욕을 줄이게 됐는데 세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 본질 자체가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다 오른다라는 가정을 하지만 만약에 안 오른다면 지금 동안 뭐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어디 지역마다 이거 오를 거다. 근데 예전에 이때 막 오르려고 할 때 2013년, 14년 막 이럴 때 집 사면은 막 바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용기를 낼 때는 아니다. 이때 용기는 14년도 때 용기를 냈어야지 지금은 용기를 내면 안 된다. 근데 다 오르니까 용기가 아니라 본인 이상 되는 용기인 거죠. 탐욕을, 아까 본인 능력이 만약에 5개인데 막 20개씩 사고 이런 거는 지금에서 용기를 부리시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고 전 타이밍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못되신 분 중에 자살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걸 알아서 본인에 대한 거를 절제를 최대한 하면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것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상승장에 들어오신 불인이분들이 특히 조금 이게 본성 중에 또 하나가 옆에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배 아프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해서 궁금하면 이렇게 이런 출발점이 되는데 자랑하는 거야?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분이 그냥 투기했다. 2014년, 14년대 너 투기해서 운 좋아서, 물론 운 좋아서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고통 받죠. 리스크를 짊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옆에 시기 질투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돈 번 게 보이니까 나는 1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인데 5개를 사겠다는 탐욕도 이제 섞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시장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행동이시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에 가족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젊은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이 잘못된 하나의 선택이 가족까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걸 운에 맡긴다? 이렇게 될 거 예측에 맡긴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고급지게 막 왜 그러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로 돌아가시면 투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대로. 종잣돈 모을 것 같아요. 종잣돈을 모은다. 네,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냥 조금씩 사 모을 것 같아요. 안 팔 수 있는 물건들. 그냥 그러고 싶어요. 안 팔 수 있는 물건은 좀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면 안 팔 수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에 뭐 빌라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되잖아요. 언젠가는 되는데 그 언젠가는 시기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이 생각의 출발을 내가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젊으시니까 젊을 때는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 막연하지만 어떤 거에든 적용될 수 있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까 장기 보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다달이 이 부분에서 그 수익이 조금씩 난다라든가 아니면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조금씩 사 모을 것 같아요. 언제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이 확 오르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어도 언젠지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기 전에 1개 갖고 있냐 2개 갖고 있냐는 다른 얘기라서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확 한다. 그럼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팔아서 다른 거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를 또 더 좋은 물건을 바꿀 것인가? 근데 그거의 지속 반복이 아닐까요? 20대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20대, 40대 부자 대신 직장 다니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업을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직장인이요. 직장 다니신다고 하면 저는 먼저 그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언제까지 다니면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을 노동으로 받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가족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아기가 몇 살인데 학교를 어디 보내면 나는 주거를 이전 안 하고 내 삿집은 어디에다 하겠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뭐 현금으로든 어떤 직장이 있어서 다달이 이렇게 하시는 거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처음에 젊을 때 20대는 막 이사 다니면서 그 몸테크도 하고 막 그 비과세 받으면서 해도 되는데 뭐 40대 정도 30대 후반에 보면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기잖아요. 네.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먼저 그 두 개를 안정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는데 이 투자에서 아까 그 20대 분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주 시청자층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까 그 20대 분들이 하는 안 팔 수 있고 그다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사모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이제 그만하겠다 아니면은 뭐 정년퇴임을 하겠다 이런다고 하시면 그때에 대해서를 이 물건 자체를 계산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애들은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아, 애들은 알아서 큽니까? 알아서 크는 거라서 뭐 그렇게 모아놓으신 돈은 이렇게 그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니까 영목이시로 받으셔가지고 다 쓰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만큼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려줄 생각이라든지 2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저도 해놓고 있죠. 뭐 네. 여기 뭐 법인에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의 한도 내에서 그 한 살 때 2천만 원 증여해서 그것도 제가 주식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 지분 이런 거 있는지는 애기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친구가 착한 친구인지 안 착한 친구인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착각했죠. 네,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기 안 할 거고요. 안 착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착하면요? 네.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애기도 생각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30년, 40년으로 생각한 거라서 그 얘기를 왜 넘어갔냐면 30대, 40대 분들이 그 3, 40년 후에 어떻게들 살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안 팔 수 있는 물건들 모아놨던 거를 나중에 쓰셔라. 이런 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모은 거를 30년, 40년 있다가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뭐 결혼하시면은 부부끼리 많이 생각을 해보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분이 내가 이런 투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신데 네. 임장을 가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투자 환경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제일 먼저겠죠. 아주 공감이 됩니다. 아니 저는 저희 와이프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오래 만나서 제가 20년 동안 제 부동산 하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 전문가 그러겠네요. 제가 중개법인 컨설팅에 있을 때 그때도 저 와이프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손님이 없잖아요. 와이프가 첫 고객이었습니다. 이것 좀 해라고.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 근데 많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뭐 맞춰가는 거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물건 고르는 눈을 키우고 싶습니다. 장기 보유하는 그 어떤 생각의 출발은 본질적인 부분도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투자 뭐 어디에 무슨 동네에 무슨 아파트 중아파트가 얼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건을 투자에 나한테 맞는 투자고 내가 가용한 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방향은 지금 사야 되는지만 이렇게 쭉 생각을 나가다가 나한테 가장 맞는 물건이 어떤 아파트다 이렇게 도달을 생각의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냥 먼저 저 아파트 싸다 옆에보다 그 단지에 실거래가가 저기 뭐 지금 2억에도 매물이 없는데 지금 1억 8천 나왔다. 싸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늦더라도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다 보면 이게 딱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경험 쌓이시면 뭐 한 번에 막 확실하니까 그 생각이 그 논리가 확실하다면 한 번에 10개도 살 수 있고 뭐 50개도 살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실 때 어떤 뭐 자기만의 루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말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막 질문지 솔직히 자세히 이거 잘 보지 않고 그냥 그냥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얘기를 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 가면 그런데 뭐 이렇다 보면 거기에 이제 투자해도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 물건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다 연관을 시키는 거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해서 그냥 뭐 아파트에 뭐 그때 뭐 오피스텔 그거는 사자 하면 너무 논리가 맞아가지고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데 저 얘기가? 그러면 이제 뭐 사석이니까 대놓고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라산 정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 얘기. 저는 아직 제주 공항에 이제 막 내려가지고 한라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같은 한라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상에 있는 분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공항에 이제 막 내린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영감을 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근래 제 자주 만나는 친구긴 한데 네. 뭐 책도 쓴 친구고,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영감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천재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천재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눈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로운 상태에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일 같은 게 있으세요? 투자 말고 부동산 투자야 뭐 숨쉬듯이 하시는 거고 계속. 저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시간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 시간을 사는 그 시점도 중요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얼마 전에 큰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시간, 그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 유튜브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 그 올바른 방향만 이렇게 맞추신다고 하면 다 부자 되실 건데, 뭐 부자 좀 늦게 되면 어때요? 그때 그것도 옆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근래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차피 다 부자 되실 건데 뭐. 그래요? 네. 다 부자 될 근데 전제 조건은 그건 거죠. 항상 플러스 되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서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어떤 물건을 사느냐, 어떤 물건을 투자하느냐보다 이 구조라든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늦어 보여요. 왜냐면 쟤는 막 사는데 이 근래 보면은 막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했던 사람이, 이 막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반대로 막 산 사람이 그 막 사지 말아야 되지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잃지 말고 어차피, 근데 요거는 구조가 잘 짜졌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시간에다가 복리를 더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나는 뭐 긍정 부자 당연히 되는데 어차피 돈 많이 벌어도 뭐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텐데 그냥 뭐 지금 부자 되나 좀 늦게 부자 되나 뭐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파이어 종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파이어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돈을 좀 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 벌어야지만 파이어를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좀 적게 벌고 난 다음에 파이어를 하고 싶으면은 이만큼 벌었을 때 이 정도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 이거 줄여가지고 파이어 하시면 되죠.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새롭게 시점을 많이 사고 싶은데 뭐 새롭게 뭐 어떤 투자 뭐 이런 거보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뭐 그게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먹으려고 술집을 만들 수도 있고 월세만 내면 되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고 막 그냥 결론은 그거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게 딱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을 그 만들고 싶다? 막연한가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정도 수준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제가 블로그도 썼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옷을 사려고 하면 옷 사러 가야 되고 뭐 검색을 해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원래는 이제 추리닝 똑같은 걸로 막 사가지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사고 싶은 거보다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거는 있는데, 동네에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형님은 진짠데 강의 한번 하시죠 라고 했던 이유가, 저녁 자리에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래, 형님 애기가 백수인지 알아요. 나중에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은 나올 수도 있고 하면은 아빠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을 했었다는, 갑자기 혹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얘기하는 공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첫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상가 투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투자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주거용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어떤 분들에 대한, 나도 이렇게 해서 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급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 탐욕으로 전달돼서 그거에다가 내가 될 거야라고 용기를 조금은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아니면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 본인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이 돈을 언제까지 이제 여기다 보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능력치 이상
용기를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슈퍼챗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분 연결해주신 꼬동 포항투자연구소하고 휘파람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말래요. 저 제주 공항인데 이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